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추운 날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좀 새로운 기분으로 좀 해보려고 머리를 볶아봤는데, 제가 원래 의도한 건 귀염뽀짝한 고프로였는데 의도한 것과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왕년에 정점을 찍었던 그런 기업이었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았던 기업인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작아져 버린 기업 제록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록스를 후지 제록스 때문에 일본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요즘 사람들은,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록스는 엄연히 미국 기업입니다. 자, 이 제록스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여러분들이 학교나 사무실이나 어디에서 가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복사기가 없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복사기를 처음으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제록스라는 뜻이 복사하다, 카피라는 뜻이 들어있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추앙받았던 기업이고요. 복사기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던 기업입니다. 이 제록스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있고요. 이제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내리막길을 탄 기업으로 변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교훈,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지점, 재밌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제록스의 기업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록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최초로 복사기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록스가 복사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제록스 이전에도 복사기가 존재하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처음으로 복사기를 만들었다라는 기업이 아니라, 제록스가 유명해진 건 우리가 지금 쓰는 건식 복사기, 그러니까 아무 종이나 넣어도 이렇게 복사돼서 나오는 그런 복사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상업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제록스가 원래부터 복사기를 막 연구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냐? 그건 아니고요. 복사기를 만드신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한테서 이 복사기의 특허 그리고 기술을 가져와서 상업화를 시킨 것이죠. 처음으로 이 복사기를 만든 분은 누구냐 하면 미국의 발명가이자 물리학자, 변리사인 체스터 칼슨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1906년생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조부모가 스웨덴에서 출생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병약하셔서 일찍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의 역할을 벌써 10대부터 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요, 그 2년제 리버사이드 주니어 칼리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물리를 공부하러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에 편입을 해서 물리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1930년대가 오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벌써 취직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직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나는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웠던 집안에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법학을 공부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로스쿨에 진학을 해요. 그런데 당시의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판례도 찾아봐야 되고 뭐도 찾아봐야 되고 변리사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다 찾아서 복사를 하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일일이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복사를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도 복사기가 있긴 있었어요. 요즘 같은 복사기가 아니라 유리판에 이제 카본 복사지를 넣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다단한 화학 물질을 막 만져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복사다 보니까, 이걸 또 복사집에 보내면 오늘 보내면 내일이 오기도 하고, 그림 같은 거는 아무리 복사를 해도 정교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서 확인을 하고 숫자 확인하고 너무나 복잡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게 자기 업무상의 페인 포인트였겠죠. 그래서 이분도 당시에는 발명이 하고 싶었으니까 이걸 개선하면 정말 대박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사기,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복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헝가리에서 누가 이런 복사기를
만들어낸 적이 성공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공을 했다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복사기가 되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쪽에 부엌에다가 이걸 차려놓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못하니까 독일에서 이주를 해온 물리학자 오토 코르네이 이런 분을 이제 고용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사기를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처음으로 이 유리판에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복사를 성공적으로 하게 돼요. 그게 1938년에 처음으로 이걸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좀 더 발전을 시켜서 1942년에 이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특허를 신청해서 1944년에 마침내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허를 받았지만 어느 회사도 이 발명품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돈이 될까? 과연 쓸만할까? 이런 생각들을 회사에서는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빚도 많이 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뭐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그래서 거의 정말 이제 마지막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한 군데 연구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게 바로 비영리 연구기관인 바텔 연구소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가 괜찮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바텔 연구소하고 이 체스터 씨가 계약을 맺어서 모든 로열티의 60%를 이제 바텔 연구소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사 회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연구를 하는데 1947년에 이 체스터 복사기에 대한 기사가 코닥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에 한번 실리게 됩니다. 그 기사를 보고 과거에도 뭐 여러 군데 기사가 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비즈니스 위크 한 군데 나간 걸 보고 바텔 연구소가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도 이 코닥에서 발간하는 월간지를 보고 다른 데는 크게 감동받지 않았는데 한 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게 바로 헬로이드라는 사예요. 헬로이드라는 회사인데 이 헬로이드는 원래 이제 사진용품, 뭐 인화지라든가 뭐 인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품들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가 뭐 2차 대전 때는 군납도 하고 이러면서 뭐 코닥에도 공급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전쟁 이후에는 시장이 확 죽어버린 거죠. 군납이 하던 게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까 하다가 이 복사기를 보고 이거다. 다음에는 이게 정말 대단하게 세상을 바꿀 물건이다 라고 해서 이 헬로이드사가 바텔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미 바텔사하고 체스터 씨하고는 이제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시 계약을 하면서 25,000달러를 바텔에 지급을 해요. 그리고 상품화된 후에는 수입의 8%를 회사가 소유한다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헬로이드라는 사가 결국은 나중에 제록스가 되는 회사인 거예요. 당시 25,000달러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이제 바텔사에 지급을 할 정도로 복사기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복사기 기술로는 어디를 팔아도 이게 먹히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 복사기가 돈이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사기가 잘 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복사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는 뭔가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나온 이름이 제로그라피예요. 제로그라피. 이 제로그라피는 이제 그리스 말로 말려서 쓴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약품을 칠하고 말려서 이제 인쇄를 하거나 복사를 했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노그라피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이제 복사기 이름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헬로이드사의 사장인 이제 윌슨 씨가 산책을 나갔는데 비서랑 산책을 나갔다가 코닥이란 간판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코닥이란 간판을 보고 비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사장님, 우리도 코닥처럼 이름을 좀 바꿔보면 어때요? 코닥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죠. 이스트맛이 그 K라는 글자에 굉장히 강렬함, 강인함, 뭐 스트롱,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K라는 걸 좋아해서 앞에도 K, 뒤에도 K를 붙여서 코닥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앞뒤로 K를 붙였는데 제록스도 앞에 X를 뒤에도 붙여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제록스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록스가 그 자신들이 만드는 복사기의 브랜드가 되고 나중에는 회사 이름 자체도 제록스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여기도 회사가 뭐 빚이란 빚은 다 땡겨다 쓰고요. 심지어 임원들이 개인 빚을 내서 투자도 하고요. 뭐 주식도 팔고 이런 식으로 정말로 오랫동안 투자를 해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55년이 될 때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한 게 40년대 후반인데 55년까지도 안 나와요. 제대로 된 복사기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버텨가고 있는 와중에 1956년에 할로이드 컴퍼니하고 더 랭크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영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할로이드 장비를 제조 판매하기 위한 합작 회사로 랭크 제록스라는 걸 이미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사진을 위한 이나지라든가 잉크라든가 뭐 이런 자기들이 납품하는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복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합작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1958년에 회사 이름도 아예 할로이드 제록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복사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1959년 마침내 제록스 914라는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개발 착수 14년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투자하고 기다리고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었을 텐데 이게 제대로 된 제품만 나온다면 세상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할로이드사의 윌슨 씨가 그만큼 기대가 컸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름은 914였냐? 제록스는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렸고요. 왜 914였냐? 9 곱하기 14인치 까지 사이즈의 종이에 뭐 다양한 문서들을 복사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914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설정하면 자동으로 26.4초 만에 한 장씩 복사가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느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처음으로 복사기가 나왔을 때는 이 정도 속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런데 높이가 1m, 가로 세로가 1.2m, 무게가 300kg예요. 와, 어떤 회사가 이거를 사다가 기중기를 들어서 사무실에 넣고 이걸 쓰겠냐고요. 심지어 가격은 3만 달러요. 크기도 크기야. 이게 요즘으로 치면 한 10억 이상 되는 가격일 겁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요. 그러면 복사기 한 대 10억을 주고 웬만해선 사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안 팔려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죠.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이었거든요. 윌슨 씨는.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을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비싼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사서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임대해서 쓰던지 요즘 말로 하면 구독 모델을 하든지 이걸 한 달에 95달러에 임대를 해줘요. 이 3만 달러짜리를. 그리고 복사를 2,000매까지는 공짜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한 장당 4센트씩 받는 모델을 해요. 그래서 이걸 뉴욕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리고 시연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복사를 해야 되겠던 사람들 아니면 필사를 해야 됐던 사람들이 와 엄청나다. 이거 있으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네. 그러니까 내가 사지 않고도 이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라면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라면 쓰고 싶은 사람은 널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다가 이걸 갖다 놨더니 막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한번 눌러주면 한꺼번에 15장씩 쫙 복사돼서 나오니까 완전 와우 포인트가 생겨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하나 제록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새로 창출하기도 했고 시장을 완전히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게 1959년부터 시작돼서 그 뒤로 쭉 이어집니다. 그 뒤에 이제 이런 비슷한 복사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나타나요. 뭐 IBM도 만들어보고 뭐 코닥도 만들어보고 그런데 제록스의 기술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록스 914는 1970년대 초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물론 성능은 개선되고요. 뭐 크기도 약간씩 뭐 달라지긴 했지만 역사적인 베스트셀러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록스가 복사하다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가 됐고요. Please Xerox it to me. 하면 이제 복사해서 가져다 달라. 뭐 이렇게 됐고요. 회사의 이 사무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무실도 다 제록스 기계 한 대 있으면 그냥 그게 사무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이폰이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꿨다고 하잖아요. 혁신의 아이콘.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오피스, 사무실을 바꿨던 아이폰과 같은 존재는 바로 제록스의 복사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박 사건이 난 이후로 1962년에 랭크 제록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아프리카 아시아를 위해서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랭크하고 제록스하고 같이 합작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랭크 제록스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사진 필름 회사 후지 포토 필름하고 합작으로 후지 제록스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후지 제록스의 기원이 무려 1962년에 시작된 합작 회사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제록스는 뭐 거칠 것이 없이 성장을 해요. 야, 지금 복사기의 자잘한 성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미래의 사무실은 뭐가 필요할까? 거기서 필요한 기기들은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록스를 과거의 혁신기업의 아이콘처럼 기억을 하는 이유는 세계 4대 민간 연구소로 꼽힐 만큼 대단했던 연구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초의 개인용 PC를 만들었어요. IBM도 아니고 다른 회사가 아니라 제록스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 미래의 사무실은 어떨까를 연구를 하는데 여기서 미래의 사무실은 이런 컴퓨터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뭐 최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우스 있죠. 이 마우스를 쓰고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들어간 PC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비트맵 편집이 잘라내고 붙여내고 해서 이 비트맵 편집기 위즈위그라는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제 랜선 있잖아요. 근거리 통신망 랜선의 이더넷도 이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인 이더넷도 제록스에서 처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사무 환경, PC 환경의 기본이 되는 PC, 마우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비트맵 이런 것들이 뭐 전부 제록스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가장 처음 만들었으면 무슨 제품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품은 시제품을 만들었거나 아예 초창기 제품을 만들었지만 그게 아직은 너무 상황이 일렀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메인 비즈니스로 끌고 가지 아직 못했던 거예요. 왜냐? 복사기가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메인이 아니라 기술은 처음 만들었지만 복사기가 메인이었던 거죠. 복사기 기술도 똑같이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레이저 프린터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복사기나 프린터에 관련된 기술들도 상당히 제록스가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만 이렇게 성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80년대까지도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지기는 해요. 50년대, 60년대까지는 시장을 거의 다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죠. 90% 이상의 시장을 제록스 혼자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부터 IBM도 코닥도 이런 복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낮아지긴 하지만 제록스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록스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경쟁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일본 기업들이 복사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왜냐하면 이 제록스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리고 기존의 일본 기업들이 또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하면서 복사기와 프린터기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제록스가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캐논, 3M, 파나소닉, 미코, 샤프 이런 회사들이 다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특히나 일본 회사들의 약진이 대단했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 50%까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45%로 내려가요. 그렇지만 뭐 매출이 막 이렇게 가다가 확 꺾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지만 회사가 막 위축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위기감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절대 강자에서 뭐 원오브 댐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록스도 야 우리도 이런 상황으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뭐 원가 절감을 하고 일본식 경영을 하고 뭔가 품목을 다양화해서 사업에 다각화를 하면 좀 더 살 길이 있지 않을까. 뭐 이거 당연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죠. 새로운 CEO가 전성기를 되돌이킬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오면서 내세운 게 더 다큐멘트 컴퍼니 제록스예요. 더 다큐멘트 컴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사기 파는 회사, 사무용 기기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문서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까지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주창한 거죠. 그래서 뭐 PC에서 팩스기로 보내고 팩스를 뭐 PC로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런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을 하고 인터넷 표준도 만들고 뭐 카트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블루 레이저를 개발하는데도 바로 제록스였어요. 이 청색 레이저가 들어가면 더 높은 해상도의 인쇄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으로 개발한 데가 1997년에 제록스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의 상징이었던 제록스가 일단 80년대부터 약간 시장 점유율을 잃었죠.
이렇게 그래프가 가다가 수직 낙하하게 돼요. 이 2000년에 제록스의 시장 점유율은 더 내려가게 되는데요. 주가는 이걸 반영해서 더 끔찍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이코노미스트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쟁사 다음으로 제록스는 관료주의적이고 거만했지만 계속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부과했고, 설상가상으로 컬러 및 잉크젯 프린터뿐만 아니라 인쇄기 복사가 모두 가능한 통합 디지털 문서 센터의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기기, 사무용 복합기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혁신에 오랫동안 뛰어났지만 기술을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옮겨오는데 굉장히 서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만으로 그럼 주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주가가 저렇게 하락하게 된 데에는 바로 회계부정,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터진 게 1999년, 2000년은 넘어가면서 터졌는데요. 사실상 1997년부터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회계부정은 어떤 일이었냐면, 이 복사기기라는 게 이제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간 굉장히 큰, 인쇄소 같은 데 들어간 굉장히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임대를 주거나 유지 보수를 이제 매달 얼마씩 받고 해주는 그런 계약 관계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매출을 당겨오는 거죠. 회사마다 이런 매출을 잡거나 이익을 계산할 때 원칙을 세우는 회계적인 원칙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 지금 잡아도 될까? 하는 부분들을 교묘하게 미래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지금 다 당겨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자체를 회계 부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매출 채권과 비슷한 의미로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 평가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돼 있냐라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했던 거,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올해 EPS는 이럴 것이다, 이익은 얼마일 것이고 이번 분기에 EPS는 얼마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이 투명하지 않게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자들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숫자로. 그렇게 해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으로 지리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벌금을 물고 사건을 무마를 하게 되죠. 그렇게 무마가 됐으니까 상장 폐지가 안 됐던 거지, 이게 잘못했으면 앨론이나 월드컴처럼 굉장한 스캔들로 터져서 회사가 문을 닫고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잘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데서 회계 부정까지 터졌기 때문에 주가는 완전히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무마하려면 깨끗해 보이는 그런 CEO들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제록스가 첫 여성 최고 경영자 앤 멀카이를 CEO로 앉히고요. 이분이 은퇴하면서 또 2009년에 우슬라 번스라는 후임자를 지명을 해요. 여자 CEO가 여자 CEO로 내려갔는데, 이런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에서는 미국에서는 사상 최초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흑인 최초 여성, 이 정도 사이즈 규모에서 최초 여성 CEO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포춘지 500대 기업에서 여성 CEO가 여성 CEO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가장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여성 CEO들이 굉장히 잘했냐? 첫 번째 여성 CEO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그래도 어쨌든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든가 뭐 바이오 메디컬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록스사의 그 연구소는 별도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자체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사실 몇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내놓기를 했지만, 회사의 운명을 뒤바꿀 정도의 혁신은 과거와 같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자기들 거를 잘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이 기존에는 제록스가 이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기술들을 시장화 혹은 상용화, 커머셜라이즈 하는데 굉장히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회계 부정으로 한번 어려운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재무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우슬라 번스의 경우에는 자산 매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산 매각 시점에서 잘 봐야 되는 게, 이때 후지 제록스하고 제록스는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지 제록스는 후지 50, 제록스 50. 그때 25%를 후지가 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75% 대
25%가 됐죠. 이 당시 2000년대는 중국 시장도 성장하고 뭐 한국 시장도 성장하고 일본 시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 시장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은 다 누가 독점적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후지 제록스가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분의 75%를 가져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테크놀로지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기술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제록스가 전혀 유리하지 않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의 씨앗이 되는 거죠. 제록스는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요. 이렇게 매각을 했음에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후지 제록스가 제록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5대 25%가 아니라 2018년에 후지필름이 후지 제록스와 합병을 해서 더 큰 회사로 성장을 시키겠다. 결국은 제록스 이사회의 반발로 후지 제록스는 제록스를 인수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 거냐? 아니, 망하는 것보다 누가 인수해서 더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냐? 근데 가격을 너무 후려쳤다는 거죠. 그러면 제록스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열심히 반발을 해서 이 사태를 저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칼 아이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M&A 혹은 행동주의 펀드라고도 하고 기업 사냥꾼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죠. 이 칼 아이칸이 원래부터 제록스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 회사는 정말 왕년에 진짜 잘 나갔던 회사고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회사가 진짜 망가졌다. 그래서 저 회사를 사서 잘 다듬어서 다시 매각을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록스는 그래도 여전히 글로벌하게 강한 브랜드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 CEO 사퇴, 매각해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후지 제록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너무 좋지 않은 조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후지필름도 후지 제록스에서 이제 제록스를 떼버리는 거죠. 그래? 그럼 이제 안 해. 그래서 나머지 25%를 인수를 하면서 제록스와 완전히 결별을 하고요. 그리고 후지 제록스를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코퍼레이션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한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제록스는 왜 망하게 되었을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뷰록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그만큼 제록스는 뷰로크라시, 관료주의적이라는 거죠. 복사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복사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뭔가 다른 게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70년대 이후로 다른 경쟁사가 나오고 연구소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져와도 그냥 잘 되는 거 계속하지. 그렇잖아요. 모든 영업 담당 해도나 뭐 CEO나 이런 분들은 내가 있는 동안엔 그냥 이대로 잘 갔으면 좋겠는 거죠. 위기가 오기 전에 나 있는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만 잘 가자. 이런 경향들은 모든 지금까지 망한 기업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항상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추격자를 따돌리는데 실패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독점 당국이라고 하죠. 복사기 특허 개방 명령을 내려요. 혼자서 제록스가 다 하고 있다가 이 특허가 개방이 되면서 일본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진입을 해서 추격을 해왔는데 여기서 해자를 만들지 못하고 제록스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C 사업에서 패배한 게 된 거죠. 세상 처음으로 PC를 만들었어. 1981년에서야 자체적인 PC를 만들어요. 이게 만들어낸 게 원래는 70년대 81년에 자체적인 PC를 만들었지만 애플이나 IBM처럼 이 PC 사업에만 몰입하던 데하고는 경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각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 손대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 바로 금융보호법인 거죠. 자기들이 전혀 잘할 수 없는 것들은 충분히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엄청난 실패를 거두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90년대 사업부를 처분하게 되죠. 그리고 이외에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솔루션, BPO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다른 사업 분야에 막 진출을 하게 되는데 다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BPO 같은 부분들은 칼 아이칸이 주장을 해서 중간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기가 등장하는 시대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제록스는 독점 기술이 신기술 전환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량의 함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능숙함의 덫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붙이지만 내가 너무 잘하는 분야에 오랫동안 천착하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배우거나 혁신을 도입할 의지를 상실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냐 하면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도 제록스의 그 연구소에 가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PC, 뭐 마우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걸로 PC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영감을 받아서 매키토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스파이레이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 게이츠도 역시 제록스의 연구소가 대단하다고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럴 정도로 세상에 대단한 창업자들, 세상을 바꾼 창업자들에게 영감을 줄 정도의 이랬던 기업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주가 지수가 1990년대 후반, 99년 후반까지 정말 정점을 찍어요. 가격으로만 보더라도 150달러를 넘죠. 그랬던 주식 가격이 어디까지로 내려가느냐? 거의 10달러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은 10달러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26억 달러로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사업부를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프린트와 프린트 서비스 해주는 파트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IT 앤 디지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금융 관련된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R, VR 하는 케어 AR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린트와 IT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린트 서비스는 제록스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여전히 1등은 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보면 매출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은 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한 사람들이 느니까 쓰는 것도 많이 늘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률은 좀 줄어들었고요. 과거의 영광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제록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제록스는 찌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기업이고요. 후지 제록스였던 합작회사였던 후지 제록스는 제록스를 떼버리고 지금은 완전히 후지필름의 일본 회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는 이제는 완전히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사기가 없는 시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서의 혁명이 시작되었고요.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제록스, 세상의 변화를 재빨리 감지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지금은 굉장히 초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사기의 탄생부터 제록스의 전성기, 그리고 어떻게 회계부정으로 망가지게 되었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까지 살펴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많은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줬지만 결국은 몰락한 기업 제록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장수기업, 한국에도 정말 우리가 내노라 하는 창업가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아시는 기업도 있고 또는 알긴 알지만 그 뒤에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시리즈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업 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